하시네. 원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 대구 군의학교에 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육군 중위로 제대를 해서 처음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서울특별시의 공무원으로, 환경직 공무원으로, 그때는 70년도니까 이 환경이라는 얘기보다는 공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서울시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쭉 20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하니까 서울시 환경연구관으로 이제 재직을 하면서 서울시의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그때는 서울시 한강이 거의 똥 물리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그 한강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또 한강으로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어떤 물질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한강을 살려야 되고, 또 서울의 대기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환경연구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쭉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에다가 서울시에서 80년도부터 한 해에 1조씩 퍼부어서 한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을 이제 펼치지요. 그래서 먼저 한 것이 중량천이나 하수처리장으로다 이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이 바로 한강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분리암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오는 물들은 전부 분리암거를 거쳐서 폐수처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한강으로 들어오는 물은 빗물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한강을 정화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한 20조 정도 투입을 하니까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에는 한강물이 아주 깨끗하게 됐죠. 여러분들 작년에 그 불란서 파리에서 시에느강에서 수영하는 거 봤잖아요. 그 물이 지저분해서 올림픽 지휘가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한강물은 시에느강 물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지금 한강물에서는 그냥 수영을 해도 끄떡없는 그런 강이 됐어요. 그건 그만큼 서울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한강물이 깨끗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서울 시내에 큰 공장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매연, 여러 가지 오염물들이 무척 많이 나와서 서울 시내 대기가 아주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었어요. 그 오염된 대기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정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평생 직업으로 제가 가지고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그 공장들을 서울시 외곽 지역, 경기도로 이런 데로 이전시키는 일들, 또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 방지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 집에서는 어떤 물질이 얼마큼 나오느냐 하는 것을 조사, 연구하는 그런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으니까 저보고 좀 와서 애들을 가르쳐 달라 그런 부탁이 돼서 제가 정년하기 몇 년 전에 고려대학교로다가 장소를 옮겨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65세가 돼서 정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서울시 환경오염의 조사연구 사업을 평생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학에서 그런 학문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65세는 그러니까 아직 좀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민간기관에서 70세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2014년도에 각 당 복지재단에서 죽음학 교육을
한 1년 동안 강의를 받고 이제 죽음에 관한 것을 제2인생의 삶으로 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사 역할을 하고 이제 웰다잉 강의를 하러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웰다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2의 제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제가 이 노인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는 혹시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뭐 나중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고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노인학이라는 노인에 관한 문제를 누군가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를 맡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대개 계신 분들이 60대는 다 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1950년대의 평균 수명은 40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회갑잔치는 엄청난 동네 큰 잔치죠. 그래서 회갑잔치 한다 그러면 아주 큰 일로 온 동네가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잔치도 베풀고 그랬어요. 그땐 평균 수명이 거의 40대 근처니까 60을 살면 많이 사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까 먼저 강의하신 우리 송 원장님은 39년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87 되시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84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80대 같은 거는 뭐 노인네 그냥 중청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공부해야 할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웰다잉을 공부하려면 주로 우리가 접해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인에 관한 이 지식을 조금 갖는 것이 웰다잉 헬퍼로서는 나중에 일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노인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현상과 노인성 질환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출생해서 성장을 하고 20살까지 그 다음에 한 40대까지는 성숙하는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노화 과정을 겪고 그 노화 과정의 끝이 죽음입니다. 세포 유전 정보인 DNA, 디옥시리보헥산이라는 건데 이 DNA 전달 물질의 점차적인 손실이 와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노화 현상은 감각기관의 손상으로부터 감지할 수 있다. 노화의 현상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화와 노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노화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상적으로는 신체적 퇴화 현상을 우리는 노화라고 얘기를 하고 노쇠는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동갑내에도 어떤 사람은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쇠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생리적 현상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노쇠 현상이라고 해요. 국제노년학회에서 노인을 정의하는데 노인은 어떤 것이 노인이냐? 노화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좀 사회적 기능이 약화돼서 자립적 생활 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노인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을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노인 인구로 해서 무슨 생정 통계나 노인 통계는 전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매긴 게 아니라 유럽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대접을 65세 이상을 노인 대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 100세 시대에 65세는 노인이라고 부르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 것이 공론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서 법으로 맹기러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노인네를 65세 이상을 올려서 75세로 맹긴다 그러면 그 10살, 그러니까 66세부터 74세까지 사람들은 대우가 달라져야 되니까 표를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절대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노인회한테 자꾸 떠밀어요. 대한노인회장 당신이 좀 얘기를 해서 노인 연령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회장께서 하신 얘기가 65세는 노인이라고 하긴 좀 이르니까 좀 올려서 75세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말을 던져놔요. 그럼 정치권에서 그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도 65세 이상 넘어서 이제 70세, 75세 이렇게 올려가면서 그분들한테 베푸는 혜택을 조금씩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철을 무료로 타잖아요. 65세 이상은. 근데 65세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거의 75세쯤 돼야 해당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터뜨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1년에 한 살씩 이렇게 늘려서 노인에 대한 대접을 그렇게 해주면 그 나중에 뭐 이제 70세가 되더라도 상관없죠. 그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은 61세가 정년입니다. 근데 그걸 65세까지 올리든지 또 생산 공장에서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임금 피크제로 해서 그렇게 올려가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매겨주면 점차적으로 나이를 늘려도 노인에 대한 대접이 올바르게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인 그 문제로다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노인에 대한 65세는 통계가 뭐 생존 통계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먼저 해왔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된다는 거, 나이를 먹는다는 거, 그것은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점점 늙어간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 최소 단위가 세포입니다. 세포는 약 60조 개가 있다. 우리 몸의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한 60조 개가 있다. 근데 60조 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와서 느낌이 잘 오질 못할 거예요. 60조 개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체세포는 46개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4개는 상염색체고 2개는 성염색체인데 2개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여자 남자를 구별하는 나중에 염색체가 성염색체입니다. 부모에게서 각각 23개씩 물려받는다. 염색체는 유전정보인 DNA, 이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다. DNA는 4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4개의 염기쌍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유진. 이것이 얹혀서 있는 것이 이제 그 염기서열이라고 그러는데 이 염기서열이 나중에 유전 정보를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책에마다 다 해놨어요. 그 이제 텔레메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그 신하들을 여기저기 보내서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다 그러지요. 그 불로초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인삼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대의 불로초는 바로 텔로미아라는 것이 불로초입니다. 이게 뭐냐면 염색체 양 끝에 DNA 염기설이 있는데
특정 염기 서열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서 이렇게 꽈져 있습니다. 이 텔로메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에서 텔로스 끝과 메로스 V 이것은 합성어인데 이 신발끈 여러분들 운동화나 신발끈에 보면 끄트맥이 이렇게 이 구멍을 이렇게 잘게 들어서도록 끄트맥에 이렇게 비닐 같은 걸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염기 서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텔로미어입니다. 그럼 텔로미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포가 분열이 돼서 복제를 하는데 이 복제를 해서 쭉 새로운 세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기적으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과 생명이 유지된다. 어린아이들은 세포 분열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서 빨리빨리 쭉쭉 커나가는 거죠. 나이가 먹어가면 세포 분열이 늘어지니까 이제 점점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1조개씩 분열이 일어난다. 그럼 총 60조개니까 전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한 번 분열을 일으키는 데는 약 2달 걸리지. 60일이 한 번 다 바뀌는 거예요. 세포 분열할 때마다 DNA 유전 정보를 이제 복제하게 되는데 이때 텔로미어 길이가 조금씩 줄어니까 아까 그 얘기한 신발끈 같은데 그것이 DNA 염기서열 맨 끝에 염기서열을 보호하는 건데 한 번 세포가 유전 정보를 줄 때마다 이것이 조금씩 달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다르게 되면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죽음인 거죠. 세포 분열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그 텔로미어라는 것을 조금씩 다른 거예요. 텔로미어가 닳지 않게 하면은 늙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먼저 일으켜서 이거를 연구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가설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물종에 따라서 텔로미어 길이는 조금씩 다르고 인간 텔로미어 길이는 약 5 내지 10kb다. 1kb는 1000개의 길이다. 새로 분열할 때마다 50 내지 20 ppm만큼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나중에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복제할 수가 없게 되면은 이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텔로미어의 이제 역할인데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텔로메라제라는 것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엘리자베스 블랙본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것을 맨 처음에 이것을 연구하면 사람은 죽지 않고 늙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 제자들하고 같이 해서 2009년도에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텔로메어가 전혀 닳지 않는 물질을 맹기로 내면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지 죽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제 복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따져보고 싶다. 우리가 지금 유전 정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 간이 하나 있는데 내 간이 지금 완전히 썩었어요. 그러면 내 간에 그 세포를 떼서 그거를 계속해서 복제를 해서 똑같은 간을 이제 맹기로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설이 나오잖아요. 이리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의 영역을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창조에 관한 문제인데 인간이 과학이 발달돼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가설인데 그렇게 잘못하면 이건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바벨탑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는 거죠. 잠깐 그렇지만은 요즘의 과학자들은 저렇게 브래콘 교수처럼 저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렇겠습니다. 우리 표피 있잖아요.
이 표피에는 세포죠, 이게. 세포가 분열을 해서 새로운 우리 표피를 맹기는 것은 40일에 한 번씩 우리는 거풀을 전부 벗습니다. 그럼 1년에 한 10번 정도 우리는 허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 표피는. 그러면 내가 70을 산다 그러면 약 700번 허물을 받는 거죠. 그건 동물마다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올해 뱀띠인데 뱀이죠. 뱀은 1년에 4번 허물을 벗습니다. 그건 종류마다 이제 좀 다른데, 그리고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돼요. 그래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 따라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복제 방법인데, 그럼 노인애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노인애들 보면은 이제 신체적,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는데 피부 탄력이 떨어지지요. 나이 먹으면 애들은 피부가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수분이 거의 80%예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뭐 어른이 되면은 몸에 수분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한 40, 50%만 수분이 되어 있으니까 피부를 눌렀다 하면 바로 오질 않습니다. 쭉 이제. 어린아이들은 탱탱탱탱 이렇게 되잖아요, 피부가. 애들하고 어른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어. 탄력이 떨어져서 이 신체적인 현상이 이르고, 그 다음에 채모가 변화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가 좀 허옇게 되었습니다만 연세 들은 분들은 다 머리가 이제 허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게 노인이 오니까 좀 비켜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머리가 허옇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보다 작은 채모 변경되는 것은 노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부러지기 쉽다. 이 골다공증이 되는 거군요. 심장 박동이 약해진다. 혈압이 이제. 그래서 이제 심장이 가슴에 한 250g 내지 350g짜리 이 심장이 왼쪽에 있어요. 이제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4개의 칸으로 되어 있는데, 좌심방에는 우리 정맥이 대정맥이 온몸을 도는 피를 전부 좌심방으로 집어넣어서 좌심실로 내려오면 거기서 눌러가지고 폐로다 보내서 폐에서 새로운 산소를 전부 받아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내려오면 거기서 압력을 가해서 우리 몸 전체로 깨끗한 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6초 만에 우리 몸에 피가 한 바퀴 돌도록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 휴먼, 이 인간은 한 30억 번을 뛰도록 되어 있어요. 30억 번. 30억 번을 대개 1분 동안에 한 60 내지 70번 뛰는 걸로 계산을 하면 한 70년 정도 사는 걸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30억 번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 오는 거죠. 그 심장은 그런 일을 해요. 그 심장에는 이제 전기적 작용을 하는 그것이 관상동맥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머리에서 신경을 안 써도 자동적으로 심장은 뜁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온몸에 보내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그 심장 박동이 약해지면은 말초 혈관까지 혈관이 올라가는 것이 좀 어렵게 되지요. 그 나중에 이게 심장에 뭐 시계 떼야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고혈압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온 유지가 떨어져서 좀 추위를 많이 타고 노인애들은 그렇습니다. 수면 패턴이 노인애들은 좀 생리적으로 좀 변하는데 새벽잠이 별로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노인애들이 되면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집안이 이상되게 해서 애들 깨우고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노인애들 수면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 또 졸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조절 능력이 좀 상실돼서
해조 현상이 좀 어려워서 요실금도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네들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저자 이가 이제 시원찮으니까 씹는 것이 약해지니까 그냥 대충 좀 씹고 그냥 남기죠. 그래서 위에 부담이 많이 오고 이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것이 췌장인데 췌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이 노인네들 소화현상입니다. 노인네들이 신체 생리적 특성의 감각 기능의 변화가 옵니다. 시력의 저하가 오고 어둠에 적응이 능력이 떨어지죠. 시력이 이제 저하되면 천상 이제 안경으로 보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청력이 저하되면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청력이 저하되면 나중에 치매에 오는 경우가 이게 이제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저도 지금 청력이 많이 떨어져서 양쪽에 보청기를 끼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보청기 낀 지가 꽤 오래되는데 보청기를 빼면은 전혀 못 듣지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로다가 보정을 해서 지금 듣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뭐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별 문제 없이 그냥 강의도 하고 뭐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각이나 후각 이런 거 이제 짜고 맵고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노인네들의 특성입니다. 정신적인 지적 능력이 이제 감퇴가 되죠. 연령이 이제 높아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도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도 뭐 이렇게 돼서 지적 능력이 조금씩 감퇴가 돼서 한 번 가르쳐 준 거 가지고도 금세 잊어먹고 또 뭐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기억력도 감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세포가 계속해서 죽어가니까 이제 점점 기억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억보다는 단기 기억이 문제된다. 이게 장기 기억은 어렸을 때 내 머리에 딱 기억돼 있는 거예요. 그건 오래 갑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들어서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면 조금 전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단기 기억이 조금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린 분들은 조금 전에 했던 거를 전혀 모르지요. 그런 것들도 똑같은 이제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이런 것들이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성격이 변화가 되어 노인이 되면은 우울증 경향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인 손실 때문에 그런데 우울증이 이제 왜 오느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20살, 30이면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0살이 되면 장가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가 나면 걔를 대학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70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적어도 80까지만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 자기 목표치는 80이에요. 내가 이제 70살이 됐어. 그러면 자기 목표치가 80이었으니까 나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목표치를 난 100살까지는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정해놓으면 90살쯤 되면 난 10년밖에 이제 못 남았네. 한 해 지나가면 91살 되면 나 이제 9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거꾸로 나이를 세우는 거예요. 죽는 걸로부터 해서 세서. 그래 그런 것들이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고 이제 거기에 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융통성도 이제 없어지고 경직성이 높아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뭐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냥 그 옛날 거대로 그냥 해요. 이런 그 고집불통이 되는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친숙한 물건에 대한 추억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물건이라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집에 잡동사니를 잔뜩 모아놓죠. 노인네들이 안 버려요. 그 애착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애들이 와서 청소를 싹 해서 그냥 집어내밀고 안 보는데 치우고 그래야지
그냥 놔두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그대로 놔두죠. 그게 노인네들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중심적이 된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옛날에 나는 그렇게 안 했어. 그게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 노인네들의 심적인 특성입니다. 사회적 특성은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노인이 되면은. 왜?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나이 먹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퇴직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자녀들 분가해서 전부 따로따로 살고, 내외만 살고, 그러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혼자 독거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삶처럼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존감의 상실, 경제적, 신체적 의존성이 증가한다. 이제 돈을 못 부르면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할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꾸 사람이 안쪽으로만 쏠리게 되고, 외부 생활을 하기 싫어하고, 친구 만나기 싫어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노인의 사회적인 특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인네들이 돼도 노인네들한테 욕구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시몬스라는 학자는 노인들한테 어떤 욕구가 있느냐라고 연구를 해봤는데, 장수에 대한 욕구도 노인네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빨리 죽어야 돼요. 아이고, 뭐 그렇지만은 야, 그럼 얼른 죽으세요. 그러면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죽고 싶다 그래도 죽으라고 그러면 아예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수에 대한 욕심도 있고,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욕심도 가지고 있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해방감을 찾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집단 내에서 내 존재감을 찾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명예롭게 물러나고자 하는 욕심도 있다. 이게 이제 시몬스라는 학자가 노인네들에 대해 욕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그것을 연구한 대목입니다. 메크로스키는 이제 환경적인 욕구도 있고, 표현적인 욕구도 있고, 영향력을 나타나고 하는 욕구도 있고, 초월적인 욕구도 있고, 그런 욕구를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이제 노인들이 되면 질환이 이제 여기 뭐 아픈 데가 자꾸 생기는데, 노인들이 오는 일반적인 특성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주 애매한 그런 질환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염증이 생기면은 열이 나야 돼요.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쌈을 벌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열이 확 나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어서 이제 내리는데, 그 열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방어 기전이 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한 열이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나쁜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40도가 넘어가지 않도록만 이제 해열제를 먹여서 유지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저희 노인네들한테는 그런 증상이 별로 없고, 맹장이 걸리면 굉장히 아픈데 안 아파요. 노인네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심근경색이 와도 그냥 가슴이 좀 뻐근한 정도로만 그냥 지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노인네들 질환은 그런 특성이 있다. 노화와 구분이 어렵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희박하고,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오면 이제 어떤 당뇨병이 쫓아오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증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복합적으로다가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른 질병도 같이 겸해서 이제 병발한다. 이런 것이 노인의 질환의 특성입니다. 심리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한다. 노인애들은 자기가 아파도 그걸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왜? 돈이 들어가니까. 애들한테 또 지청구 먹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아파도 참고 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 그 질환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약물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약물 부작용이 많이 나는데 노인네들이 그 애들하고 어른하고의 차이는 20대 때 약물 복용해서 나오는 것보다 70대는 약 7배가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량년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질병이 많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혈압을 보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내과에서 순환기 내과에 가면 혈압을 재는데 정상이 확장기 혈압은 120에 이완기 혈압은 80 이렇게 해가지고 120에 80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년내과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노년내과는 노인네들은 혈관 자체가 뚜꼬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혈압이 굉장히 높아져야 말단 혈관까지 피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노년내과에서는 정상이 140에 90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젊은 사람들한테 비교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요. 노인애들은 그냥 140에 90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게 더 떨어뜨리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저혈압으로 쇼크에 빠지게 되고 그 말단 혈관까지 혈액이 가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생각하면 돼요. 말랑말랑한 공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찰고무. 그것은 피가 이제 좌심실에서 우심실에서 꽉 눌렀을 때 이제 고무줄이 그 찰고무는 쭉쭉 늘어나니까 어린아이들은 피가 온몸에 촉착 나가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 혈관은 뚜꼬무처럼 이렇게 뚝뚝하게 거기다 콜레스테롤도 끼고 이렇게 되니까 당분도 끼고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좁으니까 압력을 강하게 줘야 끄트머리까지 이제 피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혈압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말단 혈관까지 혈액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요를 가져온다. 물리치료사나 재활전문가, 사회사업가 이런들이 팀워크가 돼서 노인질환은 관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인질환의 종류, 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얘기합니다. 젊어서부터 생겨서 오래 계속되어 온 질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부터 고혈압이 오거나 당뇨, 뇌졸중, 골다공증 이런 것들은 뭐 바로 노인네가 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생겨서 쭉 끌고 오는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특유한 병적 상태 질병이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 노안, 노인성 백내장, 치매, 노인성 우울증 이런 것들은 나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제 뭐 고혈압, 원인 본태성 고혈압 이거 뭐 한 7, 8가지를 제가 이제 노인 질환이다 했는데 이건 뭐 책에 그냥 전부 써놨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진단할 때는 120에 80이 고혈압은 이렇게 그리고 나이가 많은 고령은 기준에 적합할 수 없다. 치료 예방은 혈압 강화제 복용하고 식이요법이나 뭐 체중 조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다음에 당뇨병 이게 이제 노인들한테 쭉 오는 겁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혈액 속에 당 성분이 과도하게 존재하는 것을 이게 이제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원인은 인슐린 분비 양쪽 분비 요거보다도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 저하에 의한 이형, 만성 이것이 당뇨병의 거의 90%가 이거다. 비만, 과식, 운동 부족, 그다음에 이제 음주, 흡연 등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가 된다. 뭐 증상이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봅니다. 뭐 혈당 치료 예방은 인슐린 비용은 뭐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식사와 운동요법, 체중 관리, 뭐 식습관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뇌졸중, 뇌혈관 질환인데 뇌졸중의 종류는 뇌출혈과 이제 그다음에 뇌경색하고 부변의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돼서 혈액이 흘러나오는 경우죠. 이게 뇌출혈이고 뇌경색은 혈관을 피떡이나 이런 게 막는 거 이것이 이제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뇌출혈로 우리가 뇌졸중으로다가 분류를 합니다. 뇌상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뇌혈관이 파열되거나 또는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으로 이렇게 합병해서 발생되는 경우, 스트레스에선 발병,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 있고, 치료 방법은 이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관리하는 거, 또는 수술요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골다공증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칼슘섭취가 부족해서 뼈에 이제 구멍이 숭숭 나는 것이 골다공이죠.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난포에서 나오는 호르몬 종류가 끝나면은 이제 골다공이 심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폐경 후에 이 여자분들은 조심해서 해야 할 것이 이 골다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는 골다공증이 생겨서 넘어져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고관절입니다. 털쩍 주저앉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갔다 털쩍 주저앉던지, 아니면 눈이 왔을 때 이렇게 털쩍 주저앉아 가지고 이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죽는 확률이 거의 1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러죠. 그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보통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골다공 때문에 이게 붓는 것이 어렵지요. 고관절이 부러져서 고관절이 붓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로 인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병실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한 달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 하체에 있는 근력이 거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하체에 있는 근육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속에 있는 근육이 전부 빠져나가요. 그럼 위, 간, 신장 이런 데에 있는 근육이 전부 빠져나가서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이 부러져서 죽는다는 건 고관절이 붙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라 고관절로 인해서 입원을 해서 누워있기 때문에 전혀 걷질 못하고 앉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전부 빠져나가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안에 있는 대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제 치료 이런 거, 치매, 이 기억이 전반적으로 이제 장애가 오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제 알츠하이머증, 루이체 소음증, 혈관성 치매 이런 것들이 종류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치매 환자가 지금 한 거의 100만 명 정도 있지요. 이 치매는 상당히 걸려서는 안 되는 증상인데, 이게 기억장애 등이 서서히 진행돼서 뇌세포가 죽는 거죠.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재생이 되질 않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 해마에 기억되어 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살고 이랬던 걸 전부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따지면은 입력, 저장, 출력 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다 고장난 거예요. 입력이 고장나든지 아니면 저장 기능이 고장나든지, 내가 입력되어 있던 것은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거의 증상이 60%가 거의 비슷해요. 나머지는 30, 40%는 개인마다 전부 다릅니다. 증상이. 저희 집사람이 지금 치매에 걸려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지금 거의 간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문을 타고 나가서 문에다가 고리쟁이를 해 잠그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조금 전에 했던 걸 모르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막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본인이 그렇게 한 걸 몰라요. 그래서 치매 환자를 다루는 사람은 한 5분만 숨을 돌리고 피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그렇게 걸 모르기 때문에 바로
또 대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집의 식구가 치매에 걸리면 어떤 치매 증상이 있는가를 본인이 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관리를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죠. 같이 승질 내고 그러면 안 되죠. 저 사람은 환자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속으로는 속이 문드러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치매 환자는 간병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한 3년 동안 집사람을 이제 간병하면서 환자니까 그렇지 그렇더라도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하고 막 그때는 속이 그냥 터지지요. 그게 치매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치매하고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 다른 사람 손을 빌리죠. 암이나 이런 것은 그냥 아파서 그냥 했더라도 그냥 정신을 말짱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앓다가 그냥 증상이 심하면 죽으면 되는 건데 이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도 그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거 치매 방법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퇴행성 관련도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 노인 실태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해요. 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이 어떻게 되고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이 뭐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어떻게 필요하냐 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 중에서 이제 노인 인구 증가를 보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12년도 12월 말에 5,179만 총 인구 중에서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되는 사람이 약 11.8%였어요. 근데 이제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2018년도엔 700만 명이 돼서 14%가 돼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2025년 전에 2024년 말에 인구가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돼서 2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는 빠져들게 됩니다. 2050년이 되면 이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면 1,800만 명 정도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 안 되고 3,800만 명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을 낳지 않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둘이 그냥 살다가 죽고 두 집걸로 애 하나 낳고 그렇게 되니까 죽는 사람은 계속 죽고 애는 안 낳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3,8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면 3,800만원에 1,800명이 노인되면은 젊은 사람 생산인구 하나가 노인에 어떻게 부양하냐. 지금은 생산인구 3사람이 노인 하나를 분양하면 돼요. 그러면 세금을 갑근세를 한 15% 내면 되지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은 1대 1.2명이 노인 하나를 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노인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때 젊은 애들은 갑근세를 얼마 내야 되냐면 35%를 내야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큰 부담을 주고 세금을 투입해야 되냐.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생산 인구는 한국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전부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서 그걸 한 5,000명만이 먹이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한 300만 명이 와 있잖아요. 동남아 사람들,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배 타는 사람은 전부 외국 사람들 아니면 없어요. 농사 질 수도 없고 목장할 수도 없고 배 탈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그런 현실이다. 그래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지금 합계 출산율이라면 여성 한 분이 20세부터 40세까지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연령층이 이제 합계 출산율 평생에 얼마나 애를 내느냐 0.7명 낳는다는 거죠.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예요. 일본만 해도 지금 1.5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그만큼 감소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국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IT 산업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어지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대항을 해요? 큰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인구 문제가 그런 문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제 2050년이고 평균 수명이 남자는 79.9세가 80세가 돼요. 여자는 86세. 세계에서 1번 다음입니다. 1번 사람이 제일 장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 여자들은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돼요. 이제 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 한번 되고요. 100살 먹은 사람. 우리가 100살 그러면 어우 100살 엄청나죠. 근데 100살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는 송 원장님 같은 건 100살 사셔요. 틀림없이 100살 살 수 있어요. 100살이라는 지금 우리나라에 100살 되는 사람이 2023년 8월 기준으로 남자는 1526명, 여자는 7400명이 100살을 넘은 사람입니다. 합쳐서 8900명 정도 돼요. 여러분들 책자에는 통계가 옛날 통계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증가 추세를 보면 2012년도에는 500명 정도, 아니 300명 정도 쭉 늘어나다가 2022년도에는 100살 넘은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550명, 여자는 2073명, 매년 한 2000명씩 100살 넘은 사람이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50살 먹으면 족장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아버지 50 사셨으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지팽이 하나 맹기를 드려요. 지팽이. 그럼 이제 옛날에 50살은 되면 손자만 없고 농사도 안 짓고 옛날 노인네들 그랬잖아요. 50년대 그때. 60세가 되면은 동네에서 향장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네 오래 사셨으니까 지팽이 짚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팽이를 해서 맹기를 줘요. 70세가 되면 국가에서 지팽이를 맹기를 드립니다. 국장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임금님이 지팽이를 이렇게 맹기로 주었어요. 지금 100살 넘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팽이를 맹기로 드립니다. 그 지팽이가 무슨 지팽이냐? 1년생 나무 풀이에요. 그것이 이제 문경에서 아주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서 키우는데 1년생 풀나무 그걸 가지고 깎아서 잘 다듬어서 그걸 이제 조장, 국장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주는 그 100살 넘은 분들한테 지팽이 하나씩을 기념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이제 그 해 맹기로서 드리는 거죠. 100세 인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100세 인구가 사는 것이 100세까지 사는 것이 아주 좋은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고통, 이게 인생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8주간 이제 강의를 다 하고 이렇게 이제 시험도 보고 그런데 이제 출제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인생 사고입니다. 이게 빈곤, 가난한 겁니다. 젊었을 때 가난한 거는 돈 벌어서 채우면 돼요. 근데 늙어서는 돈 벌 방법이 없잖아요. 늙어서 가난한 거, 이게 빈곤입니다. 고통, 국가에서 주는 조금 몇 푼 주는 돈 그거 가지고 살라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의 4가지 고통 중에 첫째가 가난한 거, 두 번째는 이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 병고. 병 들면은 늙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애들 보고 병원에 가자고 맨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무이고, 할 일이 없는 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텔레비나 그냥 키고 보고 누웠다 일어났다 하고 갈 데도 없고 친구도 불러주지 않고 또 친구도 다 죽고 안 오고 그러니까 누가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도
허리 아프다고 안 오고 다리 아프다고 안 오잖아요. 무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독고 이거는 이제 다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또 이제 배우자도 죽고 그럼 얼마나 고독해요. 친구도 다 죽어가고 웃고 고독하지요. 그래서 노인들의 네 가지 고통은 빈고, 가난한 겁니다. 병드는 거, 할 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 그 다음에 고독고. 여기 지금 와서 노인분들 중에서 오신 분들은 무이고는 해결할 수 있죠. 이런 데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어디 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슨 교실에도 나가고, 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떤 교실에도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무이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해야 한다는 거죠. 고독고도 이런 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데, 첫째는 재테크가 필요하다. 재테크라는 건 돈을 부는 거예요. 근데 노인애들은 돈 불 일이 없어요. 돈을 부는 것보다는 잘 지키고 잘 쓰는 거. 이게 노인애들의 재테크입니다. 첫째, 자식한테 다 물려주지 마라.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있는 건 자기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움켜쥐고 있어라. 다 주지 말고. 다 주고 나서 자식 집에 얹혀 살다가 아주 폐가 망신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장례비만 남기고 다 써라. 보험을 들든지 노후금, 상조보험, 종신보험 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생활을 하라. 필요하면 모기지론을 해서 주택을 담보로 하든지 땅을 담보로 하든지 그래서 빌려서 쓰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국가에서 팔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하더라도 좌우간 잘 쓰고 잘 지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재테크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 건강 테크, 100세를 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질병을 예방하는 거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늙으면 부와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행복의 척도다. 무병장수가 최고의 덕목이다. 적당한 운동하기, 걷기, 체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노화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 이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건데 유전 요인이 30%, 생활 습관이 70%가 노화를 막는 방법 중에 프로테이지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화 중에 가장 유전적인 소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장수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래 사느냐 안 사느냐는 그 결정하여요. 왜 그러냐면 70살까지는 거의 90%가 다 살아갑니다. 70살까지는 지금은. 그럼 그때는 장수 유전자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70살이 넘어가면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장수 유전자가 그때부터 머리를 들고 일어나지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 오래 산 분이 계시면 그런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유전인자가 장수할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30%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 생활 습관. 그것이 70%입니다. 예를 들어 부지런히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걸어가다가 중간에 운동틀 맹기려 놓잖아요. 거기서 이제 근력 운동도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입맛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화 현상이 빨리 오는 것이 먹는 것이 부실해서 노화 현상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입맛이 떨어진다 해서 밥을 잘 안 먹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삼시세끼 먹는 거하고 밥을 굶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될수록 채소 위주로 먹으면 안 돼요.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 우리가 단백은 우리 대장에서 하루에 이 단백질로 해서 20g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g 단백질을 맹기려고 그러면 고기를 얼만큼 먹어야 되냐? 한 200g 정도를 먹어야 돼요.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대변으로 흘러나가고 20g만 대장에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한꺼번에 매랑간에 많이 먹는 건 소용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고기를 조금씩 먹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단백질을 반드시 먹어야 세포 분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인들도 채소만 위주로 해서 잡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 걷는 거를 웬만한 지자체에는 전부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산이고 어디고 다 댓글 깔아서 겉도록 맹기로 놓고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해서 조기 발견해주고 죽을래야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0살까지 그냥 사는 거죠. 뭐. 네. 그러다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100살 돼가지고. 그러니까 100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숫자는 아니다. 여기도 내가 보면 100살까지 사실 분들이 뭐 절반은 100살 사실 거예요. 절반은 사실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 고단백 섭취, 스트레스 피하기, 질병관리 이런 거 잘하고 일시백천만 운동 이거는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뭐 10번씩 이제 웃고 그 다음에 이제 100자를 쓰고 1000자를 읽고 만보를 걷고 뭐 이런 것이 일시백천만 운동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100살까지를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 테크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고독고 이런 거를 없애는 건데 끌어안기 배우자, 자녀, 친지, 친구들과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는 거, 용서 청하기, 목소리 낮추기, 고집돌 부리기, 옷 깨끗하게 입기, 모른 척 넘어가기, 지갑 자주 열기 이런 것들이 집안의 자녀들 또는 뭐 손주들 뭐 이런들하고 관계 개선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 이런 잘 애들한테 지갑만 잘 열어주면 애들 잘 따라와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를 개선해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관계 개선하는 것이 이제 고독고를 없애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되고 시간 테크 아까 얘기한 대로 무의고를 없애려면 계획을 세워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해나가면 취미생활도 개발하고 그러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좋은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웃음 테크도 있고 이제 이게 비인데 요거는 제가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고 뒤에 요것만 좀 좋은 물 그다음에 좋은 물의 조건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마시는데 어떤 것이 좋은 물이냐 체내 삼투압 균형을 유지하는 미네랄 금속이온이 충분히 있는 것 그다음에 생명체 해로 유해 물질 중금속이나 농약 성분 또는 뭐 중금속 이런 아무리 적은 것 각종 미생물이 아주 들어있지 않은 물 산소, 용존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 경도가 높지 않은 요 알칼리성 물 이런 것이 좋은 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거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컵으로 따지면 한 8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주로 공복에 마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 식사 전 이렇게 온수로 왜 온수로 마시냐 이게 이제 온수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떤 분은 찬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찬물 먹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체온은 36도 정도 되잖아요. 그 찬물을 먹으면 그 찬물을 우리 몸에서 데워야 돼요. 데우려면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그러면 체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체온이 1도 낮아지면 우리 면역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 폐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 원인 2가지 중에 하나는 찬물을 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 태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닥투로 해서 얼려서 빠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유해한 가스가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폐암에 걸려 죽었다 그러면 거의 찬물을 자셨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일 많이 하신 분들이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저 받아온 물이나 이런 것도 냉장에다가 이렇게 20도 이하 되는 냉장고에다 이렇게 넣는 건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산에서 물을 받아오신 분들은 바로 소분을 해서 조그만 병에다가 담아서 냉장에다 보관해 놓고 자실 때는 그걸 꺼내서 뜨거운 물에 데워서 찬물 반, 뜨거운 물 반, 그것이 음양수입니다. 그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자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물 이렇게 뚝 한 컵만 먹으면 우리 몸이 확 풀어져요. 그걸 습관화하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자시는 거 일어나서 굉장히 물만 잘 먹어도 우리는 큰 병 안 걸리고 100세 살 수 있다는 거죠. 물이라는 게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모르시니? 그래서 이제 야가 갈수 먹고 이렇게 이제 미네랄이 많은 물, 그 다음에 마시는 물도 천천히 마셔라. 그 다음에 끓인 물을 냉장고에 식혀서 이제 이렇게 물이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물이 없어서 생겨날 수 있는 것 태화가 된다. 피부가 제일 먼저 피부가 태화가 돼서 30대부터 우리 피부는 태화가 돼서 이제 쭈글쭈글 주름도 생기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요. 장기, 뇌 80대 이후부터 수분이 부족하면 양자파동이 중지돼서 죽게 되는 겁니다. 물은 보약이다. 신장에 부담을 덜어준다. 뭐 이런 얘기 쭉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교재에 앉아 보시면 되고. 이제 요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요 얘기만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웰빙. 여러분들 아까 우리 원장님 많이 얘기했는데 웰이라는 얘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웰빙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웰이라는 뜻에는 풍족하게, 원만하게, 바르고 착하게 사는 삶, 더불어 살면서 베풀고 사는 삶, 이것이 웰빙이에요. 내가 그냥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사는 거, 이게 웰빙이 아니고,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지만 원만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웰빙입니다. 웰빙. 그 웰빙이 그 밑에 WHO 건강정의 여기 나오는데 제가 1963년도에 대학에 들어가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참 강의하는데 이 건강 정의를 얘기를 하세요. 그 중에 이제 웰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저는 웰빙이라는 게 그런 뜻인 줄 몰랐는데 그 후에 2000년대에 이제 웰빙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그 웰빙이 피지컬, 멘탈, 소셜 웰빙 이렇게 돼 있어요. 문구가. 그래서 건강 정의 중에 건강이란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안녕한 상태를 우리는 건강이라고 한다. 이 건강 상태가 웰빙한 상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만하고 바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웰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웰에이징은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잘 늙어가는 것이냐. 그냥 잘 먹고 그냥 돈 많이 가지고 외국 여행 다니는 거 그게 웰에이징 아니죠. 웰에이징이라는 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며 젊은이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노인으로 늙어가는 삶. 이게 웰에이징입니다. 그냥 혼자만 잘났다고 늙어가는 그거 웰에이징 아닙니다. 늙어가더라도 옳게 늙어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봐서 아이 나는 저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늙어야 되겠어 하는 늙은 삶. 그것이 웰에이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웰다잉.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느냐. 그냥 밤에 자다 팍 꼬꾸러져 죽는 거. 그거 웰다잉 아닙니다.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장소에서 내가 늘 누워 자던 안방 침대 거기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 건 중환자실 벽이 하얗고 기계 막 돌아가고
아니면 요양원 이런 데서 죽잖아요. 그 익숙한 장소는 내가 늘 생활하던 그런 내 방에서, 내 침대에서 죽음을 맞는 것. 이게 웰다잉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친구, 내 친척들 다 불러마서 인사하고, 잘 가시라고, 고생하셨다고, 존엄한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자식들한테,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떳떳하게, 그렇게. 그 다음에 고통 없이 죽는 거. 몰피를 맞던 것 같은 심하게 고통 없이 죽는 거. 그것이 웰다잉입니다. 그래서 그런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웰다잉 헬퍼의 역할입니다. 그 교육을 앞으로 8주 동안 받으실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저희들 지금 와서 이제 강의하고 이런 사람처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죽음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야 할 임무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